지난 편부터 유고 연방이 왜 이렇게 많은 나라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는지 2000년의 역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종교와 강대국 입김 때문이라고 잘 알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근대까지 종교란 것은 변혁기에 부침은 있더라도 결국 한 지역권에서는 하나의 종교가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고대에는 샤머니즘, 통일신라 고려시대에는 불교,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처럼 특정 시대를 지배하는 대세 사상이 있었죠. 그런데 발칸반도에서 왜 특정 지역은 이슬람을 택했고 왜 특정 지역은 기독교를 고수했는지, 그리고 서로 가까운 지역에서도 매우 다른 종교 선택을 하며 현대 잔혹사의 빌미가 되었는지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요. 오늘은 발칸의 오스만 지배 시점을 되짚어보며 그 원인에 대해서 깊게 알아볼까 합니다. 1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기를 바라며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부터 오스만 제국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발칸은 유럽 공략을 위한 교두보였기에 100년간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 일부를 제외한 발칸반도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했죠. 다만 발칸 슬라브인의 저항도 매우 거셌습니다. 1373년 분열된 세르비아에 최후의 불꽃과 같이 라자르 왕이 나타나서 재통일을 하는데, 그는 2번이나 오스만을 물리치고 그 와중에 세르비아의 용사 밀로스 오블리치가 술탄인 무라트 1세를 찔러 죽이는 성과를 냅니다. 당대 최강 오스만을 물리친 것은 엄청난 일이었으며, 밀로스 오블리치는 1919년 유고왕국 화폐에서 2번이나 나올 정도로 신화적인 영웅이 되죠. 하지만 세르비아는 곡 병력 수세에 부딪히고 결국 무라트 1세의 아들 바예지드 1세가 라자르 왕을 처형시키며 복수에 성공해 저항의 기세는 꺾이게 됩니다. 오스만이 발칸의 반 이상을 차지한 1442년엔 알바니아에서 스칸데르베그라는 장군이 나타나 오스만의 반란을 일으키죠. 맞상대는 무려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역대 톱티어 정보광 메흐메트 2세. 그러나 스칸데르베그는 정보광의 공격도 신들린 게릴라 전술로 막아내며 반란 후 그의 생전 25년 동안 서방에 큰 도움 없이 무시무시한 역대 최강의 전력 오스만 제국의 대승을 거두고 독립을 유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특히 1457년 알불레나 전투에서는 본인의 조카까지 오스만에 투항시킨 후 오스만이 쳐들어오자 병력을 끝까지 철저하게 숨겼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기습합니다. 오스만은 그의 전법에 익숙해 최대한 신중을 기했음에도 그의 완벽한 용병술에 5만 대군 중 3만이 날아가는 굴욕, 아시아로 치면 이순신 장군 혹은 몽골의 침입을 막아낸 베트남의 쩐흥다오가 연상되죠. 비록 알바니아는 후에 오스만의 영향으로 이슬람 우세 국가가 되지만 오스만의 끝까지 저항한 스칸데르베그를 국가 최고의 영웅으로 보십니다. 어쩌면 영웅 정도가 아니라 알바니아 그 자체이죠. 알바니아 현재 국기의 검은 쌍독수리가 스칸데르베그 가문의 문장이고, 수도 티라나에는 스칸데르베그 광장 및 동상이 있으며 1945년부터 5번 바꾼 알바니아 레크화에도 그가 모두 출석 중. 알바니아계가 많은 코소보의 수도 프리스티나에도 그의 동상이 있으며, 그의 영웅담을 바탕으로 18세기 작곡가 비발디는 오페라를 제작했고 20세기 알바니아 독재자 엠베르 호자는 영화를 만들어서 칸에서 입상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저항에도 오스만은 포기하지 않고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 반세기에 걸쳐 발칸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후 오스만은 무려 300년 넘게 발칸을 통치하는데, 그 전의 지배국과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이교도인 이슬람 제국이었다는 것. 당시 발칸은 8세기 기독교 도입 이후로 이미 3개의 다른 기독교 종파가 있었습니다. 세르비아 지역에서는 네마니치 왕조의 창시자 스테판 네마냐의 막내 아들 성사바가 세르비아 정교회를 만들면서 동방 정교회 계열이 뿌리 내립니다. 그에 비해 이탈리아, 독일과 가까운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는 카톨릭을 믿게 되었는데, 크로아티아는 동로마 견제를 위해 교황청과 손을 잡았고 슬로베니아는 신성 로마 제국 영향이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보스니아는 특이하게도 이란 계통의 마니교 영향을 받아 하느님의 아들이 각각 성과 악으로 대변되는 미카엘과 사타니엘이고, 미카엘이 예수가 되고 사타니엘이 물적인 세계를 만들었다는 보고밀파가 성행합니다.
당연하게도 보고밀파는 일찍부터 기독교 내에서 이단으로 지목받았죠. 그런데 오스만이 발칸 땅에 들어왔을 때 오스만의 진정한 꿈은 이슬람 전파보다는 로마와 같은 멋진 제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발칸인에게 전혀 이슬람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난이도 극상 밸런스 게임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슬람 개종 대 세금. 만약 개종 안 하고 세금을 선택하더라도 탄압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이 와중에 오스만이 발칸에 만든 신도시에서 발칸 내 이슬람 인구가 활발하게 늘어나는데요. 정보광 술탄 메흐메트가 콘스탄티노플 정복 후 나는 도시 정복 같은 자잘한 일보다 도시 건설하러 왔노라 라고 했을 정도로 오스만은 건설의 진심이었습니다. 먼저 황폐화된 발칸의 경작지를 늘리는 한편 각 요충지에 계획 신도시를 건설하죠.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와 알바니아의 티라나가 바로 오스만 때 건설되어 번성한 도시. 지금도 이 도시 곳곳에 튀르키예의 색채가 많이 나는 이유이죠. 알바니아에는 현재 튀르키예에 없어진 튀르크 고어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현재 북마케도니아 또한 튀르키예와 발칸을 연결하는 허브로 번성합니다. 현재 북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의 구시가에도 튀르크식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렇게 신도시가 세워진 보스니아와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지역 사람의 다수는 자연스럽게 이슬람교로 개종합니다. 또한 보스니아 지역에 있던 보고밀파는 안 그래도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취급당했던 만큼 이슬람으로 좀 더 쉽게 개종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기독교 가정에서 남자아이를 훈련시켜 술탄의 근위대로 키우는 예니체리 군단에는 알바니아인 비중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17, 18세기부터 알바니아에 백타시라는 이슬람교 종단이 퍼지며 많은 이슬람 개종이 일어나는데요. 백타시는 이슬람 계율을 크게 강조하지 않고 하느님 믿는 마음만 있다면 술을 마셔도 되며 종교 간의 화합을 강조해 금요일엔 모스크, 일요일엔 교회를 가는 것도 용인했기 때문에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고도 개종할 수 있었죠. 개종을 안 한다고 탄압을 받지는 않았지만 개종을 하게 된다면 오스만의 관직에 오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개종을 많이 한 보스니아, 알바니아 출신 사람들이 대제상 등 역대 오스만 최고위직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3명의 술탄을 모시며 오스만 최전성기를 캐리한 대제상 소쿨루가 바로 보스니아 출신. 소쿨루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건축가 미마르 시난에게 고향 보스니아의 당대 기술을 총동원한 다리를 만들도록 했으며 무려 11개의 아치가 있는 공공건축의 걸작인 소콜로비치 다리가 보스니아의 문화유산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보스니아 지역 태생작가 이보 안드리치의 대표작 드리나강의 다리는 바로 이 소콜로비치 다리를 구심점으로 전쟁과 상관없이 타종교와 공존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민중들의 400년 역사를 그린 대하소설입니다. 다만 국가에 따라 이보 안드리치에 대한 평가도 크게 갈립니다. 유고 및 세르비아에서는 그를 모든 화폐에 넣을 정도로 거장으로 모시지만 보스니아에서는 무슬림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그의 동상을 파손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편 예니체리를 많이 배출한 알바니아는 오스만의 역대 대제상 중 무려 42명을 배출할 정도로 오스만 제국에서 잘나갔죠. 반면에 정교회 기독교가 뿌리 깊게 정착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지역 사람들은 개종을 하지 않기도 했고 발칸 내에 개종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세르비아로 많이 이동하기도 하며 정교회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됩니다. 오스만은 이에 탄압은커녕 발칸 주민들이 기독교를 믿기를 바라면서 지역의 정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오스만 정부가 쿨병에 걸린 게 아니라 완벽한 진심이었습니다. 바로 오스만 제국 전체 세수의 3분의 2가 발칸의 기독교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특히 몬테네그로는 지명 자체가 검은 산을 뜻할 정도로 국토 대부분이 산지라서 관리가 어려웠는데 오스만은 1516년부터 세금 징수의 권한을 아예 몬테네그로 정교회 주교에 맡기며 정교회 성직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이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와 다른 길을 가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죠. 다만 지역마다 종교가 딱 정해지는 건 아니라 보스니아 쪽에도 기독교 동네가 있고 세르비아 쪽에도 이슬람 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코소보는 과거 세르비아 왕국의 수도가 있는 지역이었으나 대튀르크 전쟁 때 오스만이 군인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계 알바니아인들이 많이 이동하면서 이슬람인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20세기 말 최악의 비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배경이 됩니다.
그래도 17세기까지는 오스만이 번영을 이루며 민족과 종교의 다양성이 존중됩니다. 그러나 항상 경제적 문제가 생길 때 다양성과 존중의 문화에도 변화가 생기죠. 18세기부터는 흑사병이 퍼지며 오스만 제국의 민생이 어려워졌으며 게다가 러시아라는 동쪽의 뉴파워에 의해 오스만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발칸에서는 오스만을 비판하는 슬라브 민족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특히 같은 슬라브인 계열로 구성되었고 오스만을 뒤흔들며 부동항을 얻고 서진하고 싶었던 러시아가 이 움직임의 최대 서포터였습니다. 1804년 세르비아의 혁명 지도자 카라조르제는 오스만이 러시아와 싸우는 도중에 제1차 세르비아인의 봉기를 이끌었고 베오그라드를 포함한 여러 지방을 해방합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그의 후손들은 가문 이름을 카라조르제비치라고 명하죠. 1862년에는 또 다른 로컬 실력자 미하일로 오브레노비치 공작이 마침내 세르비아 내 모든 오스만 군대를 빼는 데 성공하는데 아직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중앙광장에는 그의 동상과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습니다. 오브레노비치는 발칸 서부는 물론 불가리아까지 힘을 합쳐 오스만에 싸워야 한다는 발칸 연맹론을 주장합니다. 한편 친러시아계 카라조르제비치가와 친오스트리아계 오브레노비치가는 독립운동의 라이벌로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나 결국 1903년 카라조르제비치 가문이 세르비아 왕권을 차지하고 심지어 1918년 유고 왕국을 쥐게 되죠. 수백 년간 분산된 민족을 통합하는데 언어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경 선생님과 조선어 학회가 있다면 세르비아어의 아버지 카라지치는 말하는 그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르비아 문자를 최적화, 현실화했으며 세르비아 농민의 민요와 속담 모음집을 발간해 발칸에 흩어진 세르비아 국민을 언어로서 단합하려 노력합니다. 아울러 카라지치는 남슬라브인 간의 공통어를 확대하려 했기에 러시아가 크게 서포트를 해줍니다. 남슬라브가 뭉칠수록 오스만을 제대로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참고로 카라지치는 과거 유고슬라비아 화폐 디나르 및 현재 세르비아 화폐 10디나르에도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주교후가 통치했던 몬테네그로에서도 독립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몬테네그로 주교후인 페타르 2세는 러시아에게 보조금을 받아 오스만과 전쟁을 치렀으며 군사, 법, 교육 등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는 문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나서 카라지치의 문자 개편에도 영향을 줄 정도였죠. 페타르 2세는 몬테네그로의 주교후임에도 세르비아 20디나르에 들어가 있으며 유고 연방 시절 화폐에도 함께 등장합니다. 다만 이슬람 비중이 높은 보스니아는 관점이 다릅니다. 보스니아의 화폐에는 오스만의 모자인 페즈를 쓰고 있거나 작품에 이슬람 문화 영향을 녹인 작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스니아 50태환 마르크에는 보스니아계 이슬람 시인 무사 차짐 차티치가 있는데 오스만 남성용 공식 모자인 페즈를 쓰고 있고 보스니아의 이슬람 계열 잡지의 편집자 역임. 10태환 마르크의 시인 디즈다르 또한 이슬람의 신비주의와 기독교 문화 모두의 영감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한 인물이죠. 5태환 마르크의 작가 메샤 셀리모비치는 이슬람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은수자와 죽음이라는 소설로 유명합니다. 18세기 오스만 지배하의 보스니아에서 이슬람 수도사가 세상의 불의와 싸우기 위해 오히려 속임수를 쓰는 무력감을 그리며 공산주의 유고 연방의 정치적 억압을 간접 비판한 작품. 참고로 보스니아 영토 내의 독립적인 친세르비아 정권인 스립스카 공화국은 앙숙인 보스니아 중앙정부와 모든 화폐를 다르게 쓰는데 오직 메샤 셀리모비치만은 동일한 모델로 두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이 종교와 민족을 떠나서 권력의 본성과 도덕성에 대한 탐구였으며 스스로를 세르비아인으로 정의한 이력도 있기 때문이죠. 한편 친세르비아계 스립스카의 집회에는 오스만 대항 인물이 많은 세르비아와 달리 19세기 말에 보스니아 지역을 차지했던 오헝 제국에 대항한 인물이 화폐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이슬람으로 개종한 보스니아와 기독교를 유지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의 정체성과 문화를 가지며 근현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몬테네그로는 일찌감치 주교 중심의 자치체제를 획득해 오스만 직속 지배를 받던 세르비아와는 또 다른 주교후 출신의 왕조를 갖게 되죠. 한편 코소보와 같이 세르비아 지역에 있는 이슬람 거주지
혹은 스립스카와 같이 보스니아 영토에 있는 기독교 거주지는 현대 최악의 분쟁 지역의 배경이 됩니다. 만약 오스만이 기독교를 강하게 금지했다면 발칸의 현대 국가가 모두 다 이슬람화되거나 혹은 반이슬람 세력으로 뭉쳤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개종이 옵션으로 제공되었기에 발칸의 각 지역은 강 하나를 두고 각자 다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수백 년간 정착되면서 비슷한 땅에서 사람들 선택의 벌수만큼 복잡하게 각자 다른 멀티버스가 구현되는 거죠. 오스만 제국 특유의 신류주의로 만들어진 다문화는 오스만이 강했을 때는 비교적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케 한 요소였지만 열강들이 침략국을 케이크 조각 나누듯 썰던 20세기에는 최악의 분열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한편 오스만이 차지하지 않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전혀 다른 멀티버스로 사회와 문화가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20세기의 유고연방이 어떻게 다시 합쳐지고 해체되었는지 최종화인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